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핵폭탄,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문제가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괴문서다라고 했고요. 만일 공기관이 개입돼 있다면 불법 사찰이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 잠시 뒤에 날선 토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설계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홍준표 의원과 얘기해도 되나요? 쿠팡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쿠팡 요즘 말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요. 겹치는 것 같으면 저도 쿠팡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가게 주인이 사망에 이르는 일명 새우튀김 환불 사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정말 문제였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쿠팡 100조로 상장됐을 때마다 관심을 받았는데 요즘 문제가 좀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강훈식 의원님한테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선 기획단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를 한번 드려요. 나중에 박수 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커피도 쏘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커피도 사고 하겠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통이라고 아주 아닙니다. 인정받으시더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아니 이제 전 사실은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소임이 무거워서 네. 걱정이 많고요. 오히려 제가 어쨌든 좀 많은 의견 주시면 우리 유상범 의원님 의견하고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예.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후보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많은 충고해 제 주세요. 의견은 물론 뭐 사랑 안 받는 대통령을 후보를 만드는 의견일 텐데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근데 대선 기획단장은 뭐 하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대선 기획단장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혁신의 과제를 좀 더 도출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 경선이 흥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썰전 패널을 이렇게 조합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취재원들을 좀 넣자 시청자들에게 정말 생생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대선 기획단에 강훈식 의원님이 저희 취재원으로 이제 계속 나온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셨고요. 원래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 패널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당 대표까지 돼서 일단 정기 패널은 안 되고 인터뷰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황보승 의원도 수석 대변인으로 가서 예. 일단 저희가 곳곳에 패널로 네. 취재원들을 놓고 저도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나오셔야죠. 예, 말이 좀 길었는데요.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재영 아나운서의 소개로 듣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을 두고 연일 뜨거운 정치권. 본 사람은 있어도 실체가 공개된 적은 없는 이 엑스파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소장의 국민의 선택받는 일이 힘들겠구나라는 말에 실체의 파급력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는 다르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실체가 있어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엑스파일을 출처불명 괴문서로 칭하면서 파일을 공개해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이 말,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장 소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4월 달에 작성된 문건은 제가 어떤 부서에서 만든 것까지 제가 다 얘기 다 들었어요. 그 6월 달에 만든 문건은 그냥 정치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들었고. 점점 커지는 의혹과 무성해진 설들, 과연 엑스파일의 실체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실체 있는 듯 있는 여권의 주장이고요. 윤석열 총장 쪽은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면 대선 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님,
엑스파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결국은 저 장성철 소장이 결국은 어디서 구했는지 밝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여권에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게 야권의 역공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출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받았던 간에 그건 본인이 밝히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팩트 여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팩트 여부의 문제는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팩트가 이런 주장이 된 것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예비 검증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왜 본인 아까 이제 우리 비디오로 나왔습니다만 입장을 안 내고 정치 행보보다 민생 행보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입장을 내고 이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은 확신이 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확산이 확신으로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다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아닌지를 본인이 밝힐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문화일보에서 또 다른 버전의 예. 5페이지짜리 또 무슨 그 찌라시가 한번 또 나왔다고 하면서 평가했는데 그 내용이 주간지, 월간지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이고 윤석열 총장의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으로 악의적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의 내용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엑스파일의 내용이라는 거 그 윤석열 총장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위 말하는 항명으로 좌천이 되면서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난을 겪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장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추윤 갈등이 일어나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은 그 사회단체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고발된 내용을 모아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일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기존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은 그건 누구나 공개를 했을 겁니다. 저는 장성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공작이다. 아주 지나친 얘기시고요. 또 예비 검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습한 정치 공작이죠.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이건 일종의 차도 살인지계의 형태가 아닌가. 장성철이라는 분이 그 주체성 성격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5월 25일 날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을 한번 띄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사건 파일을 모으고 있다. 근데 전혀 반향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성철이라는 여권 출신의 사람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정치 공작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제가 사실 어제 장성철 소장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부영 그 의원의 또 보좌관 예.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네. 예.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언론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청문회에서 나오는 의혹들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됐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의혹들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썰로 들었던 것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내용이 공개돼야 되겠죠. 내용이 공개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당의 출처다, 뭐 야당의 출처다.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팩트가 뭐냐, 국민들한테 검증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은 팩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팩트로 안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거는 확산되고 확신될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정치 공방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저희도 공천을 받을 때 당원 자격 심사라든지 자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것이죠. 말씀대로 과거에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본인이 고발도 당했지만 이제 다 무혐의로 됐다. 검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에서 고발된 문제 갖고 지금 무혐의 됐으니까 국민의 검증에서도 무혐의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라는 건 국민의 검증에서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너무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총장은 처음 국민 앞에 검증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파일로 또는 보이지 않는 문서로 사실이 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출처가 본질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대한 팩트 이것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팩트를 던져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라. 이렇게 되면은 아무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기만 펴요.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 방어하기 어렵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주 음습한 그 형태의 그 정치 공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성철이라는 분이 정말로 사실은 이것에 검증이 필요하다. 예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먼저. 그럼 당연히 그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사건 파일 모았다며요. 그럼 모았으면 한번 내보면 되잖아요. 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답을 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없이 그냥 내용이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기만 피운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장성철이라는 분이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없을 거다. 이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만 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5%가 바로 빠졌어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요.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민주당 입장은 너무 호재예요. 지금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들 지금 출당시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겨우 2명 이제 출당이 됐죠. 그리고 아직 5명이 지금 출당 거부하고 있죠. 그런 문제 결국 송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종부세 문제도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 2% 문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이슈 전환의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건 문건이 이제 공개되는 두 분은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저희들 다 공개를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건을 가지고 있는 장성철 소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공개를 못 하고 있는지라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자들한테 계속 연락하는 게 그 문서 공개하면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예, 지금 장성철 소장의 주장입니다. 네. 기자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공개가 되면 고소고발하겠다. 일단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내용인데요. 기자들 카톡방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람 이렇게. 그러니까 전 총장은 공개를 요구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자꾸 나는 협박을 받는다. 공개하면 고소고발 당하겠다고. 물론 전 총장 측에서 진실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성철 그 소장의 그 발언을 내용을 보면 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내가 이걸 공개 안 하는 것이 협박을 받은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교묘하게 그 말을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예. 저는 근데 약간 고민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 당이 되게 유력한 1위 후보, 그러니까 야권의 1위 후보죠. 1위 후보가 저런 의혹이 있다면 저희 당이 입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조사에 착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 그런 리스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리스크가 우리가 아직 1위로 믿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저는 몇 % 빠졌는지 몰랐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지율이 5%나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도 확인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도 그렇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산이 확신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분이 만약에 저런 의혹이 있다면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장성철 소장 이야기는 보내준다는데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서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자체 분석 결과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수를 두는 것이지 저 상태로 계속 두고 출처가 어디냐 야권의 공작이냐 여권의 공작이냐는 쟁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는 그것 궁금하지 않고요. 어디서 나왔던지 팩트가 무엇이냐 저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입하려는 측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영입하려는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갖다 저희한테 보낸다면 당연히 검증을 하죠. 근데 지금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내가 건네준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랑 통화를 해서 전달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고 마치 우리 당의 누군가가 뭐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예. 나는데 두 명의 최고위원에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내용 자체를 전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몰고 가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내용을 확인이 안 돼서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뭐 본인이 우리 당에 그냥 어렵지 않아요. 당 사무실에 보내면 돼요. 그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장성철 소장은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장 소장은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도 있는 걸로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문건으로 공개하면 장성철 소장은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거에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공개 객관 못하는 아니 거죠. 아니 그 부분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자 본인이 공개를 한다고 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근거 없는 그 계문서라고 했다면은 그 부분에 거기 있는 내용의 자체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좀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취하는 형태로 해서 가거나 그게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은 그 문서 자체를 이제 공개하는 걸 포기해야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게 공개됐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자 모든 찌라시가 어떻게 되냐면 30%나 50% 정도 되는 팩트를 가지고 일반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 나머지 50%를 가공해서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그 팩트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구체적 수치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기관에서 확인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줬다. 이거 과거에 저희 기억나시죠? 윤석열 총장 시절에 재판장 판사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파악했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의혹 그랬죠? 문건이라고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보다 또 훨씬 심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불법 사찰 문건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저도 아는 분인데 그걸 굳이 감수하고 오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공개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당신이 공개하쇼. 이런 건데. 정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걸 공개하면 본인은 이제 고발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저분한테 공개 여부를 공개해라. 까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로 저 불안한 현재 상황에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입당을 원하는 정당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라면 저희가 레드팀, 네거티브 팀을 만들어서도 저런 걸 대응하거든요. 아까 송영일 대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도 우리 당의 유력 주자들에 대한 제보들을 접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면 보통 레드팀을 만들어서 그런 걸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문제도 그러면 어쨌든 그건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뭐 아주 제가 크리티컬하게 고민해 보면 정말 저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공세적 측면이 아니라 정당의 측면에서 저라면 공개해보고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건 다 허위고 이런 거 사실이 있다면 본인을 불러서 해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이걸 자꾸 출처쟁점으로 붙이니까 예. 저는 오히려 결국은 근데 저런 일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나중에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장성철이라는 사람 모르니까 뭐 예. 제가 나서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에 나서냐 안 나서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의혹 제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닌 평론가니까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다가 김무성 실제로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있었다가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알던 분인데 알고 있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는 뭐 평론가로 그 나섰습니다. 자료가 우리 당에 오면은 당연히 우리 당이
제보되면은 그 자료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만일 사실은 이미 저희가 기에 알고 있고 본인이 얘기하는 전혀 근거 없는 계문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서로 그렇지 않다면 문제 될 텐데 다만 하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음습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식으로 마치 뭐가 있는 듯이만 얘기하지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간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장성철 소장이 내일 등기로 보내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접수하시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말이 나온다면.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파일 2건 중 1건 4월에 만든 문건인데요. 어떤 부서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성철 소장의 물론 주장이고 추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자금, 뭐 이런 금융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 권력기관에도 총장- 계셨으니까 이런 게 좀 가능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뭐 금융이나 음.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면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은 한 4군데로 추격이 됩니다. 국정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검찰 범정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그 강력한 기관이 청와대죠. 그러니까 기관이 된다면은 아마 그 정도 기관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기관에서 만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불법 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팩트인 거고 우리가 지금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장성철 소장의 지금 뭐라고 예. 할까요? 증언 아니면 본인이 봤다는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은 저는 누구보다도 국민 앞에 저분을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정당에서 고민하시는 게 제일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분이 주장하시는 기관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들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법 사찰에 징후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마치 불법 사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기관에서 모았다라고 마치 사실관계가 다른 것처럼요. 내용도 말씀 못 하시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무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조금은 더 솔직하게 요 팩트가 무엇인가가 국민 앞에 검증되는 이 팩트가 무엇인가가 더 드러나야 된다. 뭔가 윤 총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드러난 것이 장성철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마치 기관에서 만들고 하나는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진 것 맞처럼 같다고 말합니다.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자, 그 이제 팩트가 중요하다라는데 아까 문화일보에서 다섯 자, 그러니까 5페이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가 버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시겠죠? 버전이 나오는데 네, 네. 제가 봐선 버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저도 범죄 정보를 1, 2 담당을 다 해봤는데 돌아다니는 찌라시가 기본 판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축약해서 뭐 10페이지가 5페이지도 되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뭐 드러난 몇 가지를 또 추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팩트 뭐 자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공개하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지금 굉장히 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공직자 재산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개입하지 않았어도 되고 그런데 거기 일단 계좌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금 계좌 내역만 내역이,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장성철 소장이 알고 있는 금융 정보가 과연 뭔지 이게 그런 게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장 소장도 알 거 아는 분인데 일단 기관에 개입한 걸로 추정을 했다. 일단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은 자기 나름대로는 맞다라는 생각으로 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처벌을 감수하고 공개를 좀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 그같이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 야당 주자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예.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공개한다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하면 면책 특권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땐 저 선거의 추세가 저런 게 사실은 저희가 밝힐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의 인물이라는 게 공당의 후보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
공당이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저런 거 폭로하고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폭로했다고 또 공격하고 이제 이런 악습들이 좀 그만돼야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저 야권 인사에 대한 걸 갖는다 하더라도 면책특권 뒤에서 저희가 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분을 모시려는 정당에서 후보로서 검증하는 과정들을 치열하게 가지시는 게 옳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과 함께 상대당의 후보를 하는 것이 좀 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게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왔던 김대엽 병풍 사건처럼 이게 또다시 이제 누가 봐도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나는 형태로 또 진행이 되니 결국 국민들이 그 요새 느끼는 아시죠? 뭐 꽁수기 정당 이래가지고 꼰대 수구 기득권 이래서 그런 모습 자꾸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 의원님하고 이제 토론 우리가 계속 하니까 17년 전 김대엽 사건 이런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국정농단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이면 지금 유권자들이 4살, 3살 때 이야기인데 그거 가지고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국정농단이랑 그건 좀 다른 아니 문제죠. 물론이죠. 이게 그런데 정당이 관여된 물론 문제고. 맞습니다만 네. 제 말씀 제가 다른 데 토론 가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하면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막 하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치가 좀 발전하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젊은 정치를 원하는 정당이 되시려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또 지금에 있는 이야기 팩트 가지고 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동의하신 거고요. 그럼 김대엽은 네, 이제 다음에 얘기 안 김대엽은 더 얘기 안 하도록 하죠. 뭐. 요 얘기 잠깐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보도된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2010년 11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이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됐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추미애 전 장관이 내렸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 중이었고요. 근데 장모가 연루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장모 측에서는 전혀 아니고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1년 4개월째 조사하고 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주가 조작하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디 음습한 방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허위 매수주 가장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형태를 말을 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요 사안은 원래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그 성함이 권오수죠. 예, 이분이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공시 의무 위반과 주가 조작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미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이 공시 의무 위반인 것을 알면서 주식을 사야지. 그리고 그 내용을 권 대표나 누구로부터 전달받아서 주식을 샀어야지 이제 이게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위를 거부해 가지고 1년 상당 동안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시 뒤져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증명이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은 이와 같은 원래 혐의가 아닌 단순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주가 조작 행태만을 살짝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사안의 본질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거나 이분 장모나 가족 정도를 저희가 파헤칠 정도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장모 이야기가 유난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특히 돈을 버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2일 날 아마 장모 관련 그 선고되는 불법 요양 수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거는 이제 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정 수급했다라는 부정 수급한 내용이 22억이 좀 넘는 금액이 이제 수급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현직에 있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이제 쟁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어떤 것들은 재판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줘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않았다면 아마 본인의 장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유 의원님이 밝힐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아직 이 당의 후보도 아니고 이 당에서 말하기도 좀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만 본인이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게 순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뭐- 그 반론이 있으면 반론까지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안에서 뭐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은 뭐 굉장히 그 복잡해지고 이제 논의가 조금 벗어나니까 그런 결혼을 하는데 부인을 보고 결혼을 하지 장모 보고 결혼합니까? 아니 뭐 제가 결혼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야 과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논의입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고 이건 윤석열 총장이 담담히 이제 감수를 할 것인데 제가 보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이 이슈가 문제됐을 때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하면 윤석열 됩니다.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가족도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네. 있습니다. 그 수사 지휘를 완전히 포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를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오늘 뭐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오늘 의총은 사실상 개파 대리전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 측 경선 연기 반대파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의원들만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비이재명계 경선 연기 찬성파는 이 지사에게 통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바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하라는 게 원칙이지 그 약속 자체가 상당한 사유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외에선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눈에 띈 이들의 만남. 도심공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였지만 관심은 경선 연기에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제2, 제3의 토론회가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정세균 총리님이 불러주시면 가겠고 또 함께 정책을 실천해서 권력과 정치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당내 1위 주자인 이재용 지사를 견제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단일화에 군부를 떼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 단일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 경선을 예정대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연기를 하느냐가 주제였는데 직접 참여를 하셨죠?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일단 찬반 토론을 연기하자 찬성과 연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자 쪽이 이렇게 둘이 찬반 토론을 두 분씩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자유 토론 총 합으로만 보면 연기하자와 그렇지 않은 쪽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오늘 그렇게 토론됐고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이 생방송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5시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는 정도의 시간일 텐데 아마 우리가 토론하다 말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민 의원은 그 전체적으로 70~80%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한 것처럼 월요일 날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 수요일 날은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사이에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제 김종인 의총에서 본인이 의총에서 아마 언론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70~80%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발언한 의원들은 처음에 사유가 있다, 연기하자라는 쪽이 많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이 많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연기하지 맙시다라는 의원들이 또 계속 뒤에는 또 그분들만 뭐, 우르르 했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리고 아마 김정민 의원이 그거를 하시고 나서 또 우르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발언 일찍 하셔서.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제가 볼 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이 고난을 갖고 있는 단위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위원 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외 이야기들을 의원들 총회에서 전부 다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숙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카톡방에서 보도로 보는 거는 경론중 최고위원회 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브리핑할 때 강훈식 의원이 카톡방으로 이제 더 내밀한 보고를 이제 받으신 걸로는 좀 있으면 백브리핑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브리핑 할 것 같고 그 결론은 내용을 어떻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백브리핑을 할 것 같. 그 JTBC 기자는 없나요? 다른 기자가 저한테 보내줘서 백브리핑 백브리핑을 할 것 겁니다.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보도만 받고 네. 저희 정치부 카톡방은 또 따로 있어서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그 최고위원 회의도 밖에서 제가 들어보는 거는 내용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팽팽할 때는 마지막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을 텐데 그건 또 대표가 판단하겠지요. 오늘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수기할 것인지는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총장에서 이제 오늘 결정을 내겠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도 얘기를 했는데 대선 주자죠. 얘기를 했는데 예정대로 원래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송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거냐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그냥 연기하지 맙시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은 안 날 가능성도 있나요? 이 뭐 네. 결정은 뭐 제가 뭐 민주당에 이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제 이걸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 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은 이제 가장 앞섰던 그 이재명 도지사가 있고 현재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전 국무총리 두 분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책 대결의 한 모습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건데 네.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네 편 내 편의 새싸움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굉장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당의 선거 승리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좀 정당의 모습이 좀 변해지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와 같은 정치 공학적 형태로만 이제 반복되는 모습. 일단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사실 따지면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 공학적 모습만 보이는 게 좋으시죠?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아직 방송 중이니까. 같이 바뀌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한 2달 뒤면 국민의힘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 선거에서 룰의 이야기는 삿바싸움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삿바싸움 하다 말고 이렇게 왜 씨름에서 보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앉으라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이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이제 원칙 프레임으로 갔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중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이지 이게 원칙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프레임은 저기 이재명 지사 쪽에서 잘 잡았습니다. 연기할 만한 상당한 사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브리핑, 백브리핑이 나오는 걸 딱 확인하면 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분위기도. 네.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취재원으로 활용해서.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3명,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공동 토론회를 했는데 이광재 의원의 발언을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를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지율이 좀 더 오르셔야 됩니다. 두 분 총리님께 우리가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광재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를 얘기하면서 전 총리를 얘기하면서 두 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친문 3명이 뭐 친문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비이재명 또는 반이재명 3분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선거가 그래서 드라마가 연출되지요. 그리고 그런 연대와 결과 값이 이 경선을 앞두고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이 경선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저 세 후보가 모인 것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저 세 분이 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로는 현재 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히스토리로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뭐 적자라고 볼까요? 예.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연대가 좀 시작된 것 같고요. 저 연대가 어디로 확장될지, 또 저게 지지율로 이뤄질지, 또 지지율이 일어난다면 1위 후보를 위협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브리핑 나왔네요. 아, 브리핑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브리핑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예. 제 수석 대변인이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브리핑을 예.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고요. 경선 일정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도 활발히 토론을 했고 지도부가 충분히 숙의한 결과 현행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180일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금주 금요일까지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180일 예정대로 하는 것까지 해서 네. 수기해서 최고위에 보고하는 걸로. 네, 네. 그럼 결정은 이제 다음 최고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요. 예. 저희가 일정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180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단장님이 갑자기 중요해졌네요. 갑자기. 아니 중요합니다. 기획단장은 아니, 굉장히 원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졌어 지금. 원래는 그 4선 5선이 하는 자리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교통 정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아마 합리적인 뭐 안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될 것 원래 같아요. 4선 5선이 하는 자리인데 이제 강훈식 의원님이 재선이지만 4선급, 5선급으로 그렇죠. 인식이 되시는 능력과 거예요. 전략이 뭐 그 정도여서 아닙니다. 네. 일단 브리핑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실시간 브리핑. 실시간 실시간 가장 빠른 브리핑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금요일 날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안을 짜서 최고위원회 보고할 대선 경선 기획단장. 네. 그거 취재에 응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금요일 날 잠깐 연결해서 저 모니터로 잠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요.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관전 포인트라고 예, 하셨는데 근데 유상범 의원님은 저도 뭐-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이제 연기냐 아니냐 이 문제고 연기가 안 된다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말씀대로 다른 두 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 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느냐 않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새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기만 하면 오른다면 충분히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단일화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오랫동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반전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흡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두 후보가 5%인데 합쳐서 10이 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더 파괴력이 큰 거고 그쵸. 5% 합쳤는데 7이나 6이 되고 나머지 3, 4가 다른 데로 가면 원하지 그렇죠. 않는 결과가 단일화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완전 시너지가 있느냐 이건 예. 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 기반이 조금 두 분이 다르죠? 뭐 그것까지 제가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니,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민주당 경선 연기까지 실시간으로 브리핑까지 대선 경선 기획단장께서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부동산 명예신탁 의혹,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조치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무처 관계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현직 의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김밥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고작 새우튀김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환불을 해달라는 과정에서 막말과 갑질을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 컨슈머 관련된 얘기를 김종민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새우 튀김 갑질 사태, 환불 사건. 유족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5월 8일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네. 쓰러지셨고 그 이후에 5월 29일까지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29일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따님분들도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 가맹점주협의회와 그리고 참여연대 제보를 해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유족들의 뜻은 이거는 갑질하는 소비자 한 사람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내 부인 또 우리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또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 방향도 그 방향으로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블랙 컨슈머, 배달 거지 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갑질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별점이라든지 리뷰가 그 매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막강한 권력이 됐습니다. 내가 별점을 하나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리뷰를 좀 나쁘게 남긴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형태를 좀 따지자고 그러면 그 내가 악성 리뷰를 남길 수 있으니 뭐 서비스 음식을 갖다 달라. 그리고 주문할 때 이미 뭐 심부름을 시켜가면서 좋은 리뷰를 남길 테니 뭐 맥주를 사다 달라, 소주를 사다 달라, 담배를 사다 달라 이런 쓰레기를 버려달라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라이더들한테는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고 라이더가 그걸 거부하니까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 제일 기가 막힌 사건은 내가 확진자인데 매장에 가서 마스크 벗고 침 뱉겠다. 라는 협박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리뷰나 별점에 엄청난 매출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매출에 연결돼 있는 전 리뷰, 악성 댓글 피해 경험 보니까 63%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되게 두려워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실제로 좀 옆에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실제 저 나오는 그 그래프에 나오는 데이터는 그 정의당 그 민생연구소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한 여론조사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저걸 믿지 않습니다. 100%라고 생각을 하죠. 네. 리뷰나 별점이 미치는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날 말하자면 별점 테러를 한번 맞으면 그날 매출은 거의 한 50%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식의 맛이나 위생의 이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높은 리뷰를 받을까 하고 손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서비스 음식을 전달해주고 과자를 주고 뭐 이런 형식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매몰되게 만든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이츠라는 앱에선 사실 점주가 댓글 다는 기능이 없잖아요. 타 배달 앱은 있었는데도 그 차이점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이츠 측에서 어떻게 사실 대처를 하는 게 알맞았을까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그 자영업자, 그 점주님, 업주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악성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허위 리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리뷰 하단에 댓글을 달아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리뷰일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악성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아주 심각한 뭐 욕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만 AI 형태로 좀 걸러내고 실제 그 리뷰 삭제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쿠팡이츠에서 여태까지 그런 기능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가맹점 간의 싸움이 될 수 있다면서 그 기능을 해오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발표한 최근에 장기현 대표이사 발표를 했죠. 악성 리뷰에 대해서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조속히 도입하겠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까지 해왔던 입장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쿠팡이츠의 입장을 저도 꼼꼼하게 봤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원발의 오줌 누기식 그리고 다른 배달앱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음식 그 환불 규정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잘 정비가 돼서 지금처럼 하루가 지난 음식, 이틀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을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거를 또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에서 강제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정비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업주의 대응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삭제 요청이라든지 블라인드 처리 요청은 당연히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별점 제도 자체가 너무 절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가 절대적인 매장을 평가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IT 기반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주문율이라든지 단골 고객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별점 제도의 가산점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같이 병합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이 엄청난 권력을 좀 줄이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음식의 맛이나 위생에 본질적인 데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점주도 배달앱 고객이다 이런 구호가 참 기억에 남았는데 상생하는 길을 참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재 기자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는 또 뭘까요? 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자, 오늘은 강앵커가 한번 읽어보시죠. 뿅, 짠, 펑. 좀 웃긴 말. 아니 근데 노래를 좀 보면은 출근길에 본인이 들으시는 거 이렇게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걸그룹은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예. 네. 근데 본인 이제 여기에 대본에는 이 기자는 MZ 세대 같다. 누가 봐도 MZ 세대는 아닌데 이런 말씀을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들어보니까 뭐 홍준표 의원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효과음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사실 뭐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원을 통해서 또 대변인도 얼마 전에 또 사퇴를 했고 국민의당 입당 여부도 여전히 안개 속인데 뭐 당내에서도 서로 좀 입장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스타는 원래 가장 나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저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라 할지라도 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뿅 나타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 원래 스타는 또 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뿅이냐 짠이냐를 놓고 아주 심오하고 근원적인 논쟁이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이 딱 바로 받아가지고 뿅 하고 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단 윤 전 총장 입장은 현재 모습만 본다면
약간 짠하고 나타나고 싶은 거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최대한 좀 시간을 벌어서 검증을 최대한 피하고 또 그 사이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공부, 다양한 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싶겠죠.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야당 대표 이미 8월 달에 버스 떠난다라고 못을 박았고 또 하나 이제 조만간 야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홍준표 의원 역시도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자, 한국 정치사에서 펑하고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다. 이것도 모두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을 박정희, 전두환 그 두 군사 독재자급으로 올려놓은 이런 걸 이른바 일타 쌍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전술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뿅, 짠, 펑이군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을 놓고 이제 다양한 효과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펑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들어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직접 한번 누군지 들어보시죠. I had a long career. I'm trying to build up my career, step by step. There's nothing just happen bang like this. I don't believe that kind of thing. 제가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뱅입니다. 영어로는. 뱅. 예. 여긴 펑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참고로 자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윤여정 배우도 저렇게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진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펑이라고 했습니다. 짠이 아니고. 어쨌든 홍 의원이 윤여정 배우의 말을 인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홍 의원의 복당을 가지고도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자, 복당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을 또 벌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준표 의원은 야권 주자만 놓고 보면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그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검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또 이런 경고를 당에다가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자 아무리 염량세태라지만 표변한다지만 국회의원들이 레밍처럼 쫓아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줄서기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셈입니다. 레밍이라는 말을 참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밍은 이제 설치류 동물로 나그네 쥐라고도 하죠. 몇 해 전에 이제 도의원이 우리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 레밍이라는 표현은 참 잊을만 하면 나와요. 원래 그전에는 그리즈와 레밍스가 유명했는데 저 도의원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도의원 뭐 귀여운 쥐였거든요. 네, 참고로 저 그 도의원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 대표가 바로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대표. 자,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의원도 이 레밍이라는 표현 아주 선호합니다. 물론 국민을 향해서 표현을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이 당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될 여기서 이 당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 레밍 정치를 탈피해야 된다. 황교안 레밍 신드롬. 또 국민과 당원은 레밍이 아니다. 이게 주로 과거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박계나 황교안 전 대표를 공격할 때 썼던 표현인데 이 표현을 지금 그대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데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뭐 흔히 이제 뭐 테스형을 부른 나훈아 같은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사실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뿅, 짠, 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썰기 뭘까요? 네, 두 번째 썰 주제 좀 다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린 몰라도 너무 몰랐어. 다들 돌았다는 것을. 자, 우길기가 펑, 쿠팡. 조금 전까지 쿠팡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여기도 이제 펑이네요. 쿠펑도 아니고. 네, 우길기가 펑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 반대입니다. 펑하고 보통 게시물을 삭제할 때 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MZ세대만 알 수 있는 인터넷 용어라서요. 아무도 모를 것 자, 아무튼 쿠팡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상징이죠. 이 우길기를 판매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까지 상황인데 네, 이거 봤어요. 왼쪽에 있는 건 스티커입니다. 15,600원에 팔고 저건 오른쪽에 있는 건 우산인데 68,000원 정도. 근데 보시면 배송비는 또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상당히 비싸게 팔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버젓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뭐 품절인데 뭐 지난해 12월에도 뭐 가미카제 관련 상품이 올라와서 논란이 있었는데 쿠팡 측은 뭐 아무 제재를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쿠팡 측이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저런 게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자들이 교묘하게
뭐 빠져나가고 있어서 일일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게 제가 오늘 좀 검색을 해본 거예요. 자, 우길기로 치면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영어로 자, 라이징 선 플래그를 그러니까 우길기를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저렇게 저 우산이 뜨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또 저렇게 영어로 검색해도 나오진 않는 상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 판매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걸리면 뭐 영구 탈퇴를 시키거나 계정을 아예 주지 않는 식으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요즘 뭐 쿠팡이 보면 정치, 사회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천물류센터 화재 직후에 김범석 창업자가 사퇴한 것도 알려지고 또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뭐 불매 운동도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이제 로켓 배송 안 쓸래요 하는 그런 인증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뭐 저희 인터뷰도 봤지만 지금 쿠팡이츠를 탈퇴하는 점주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김범석 전 의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객들이 쿠팡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탈퇴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 탈퇴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아, 쿠팡 없이도 좀 살만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탈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김 전 의장이나 쿠팡 측에서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상생을 하려면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오늘도 써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얘긴걸. 예, 오늘 화요일 주간 진중권 시간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날선 비판, 그래서 모두 까기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젠가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모두 까기라는 별명이 좋다. 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영이라도 우리 진영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거고 예. 상대 진영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야 되는 거고. 그쵸.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그 정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진영을 어떤 진영이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거기서 얻은 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 교수님 한 7, 8년 전에 같이 방송했을 때부터 그때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저도 뭐 언론도 당연히 모두 까기 네 편 내 편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모두 까기가 아니면 이율 배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수, 정치권의 선수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이 현상을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질 정치죠, 이런 거. 저질 정치다. 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일종의 황색지 정치인 거잖아요. 그런 문건이 있는 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있어도 안 읽을 거고 왜냐하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었다면 책임 있게 내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겠다. 무책임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뭘 근거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추정치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공론회장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또는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지난 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도 그놈의 생태탕 얘기를 했는데 생태탕 얘기만 하다가 서울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게 되게 못했잖아요. 근데 생태탕 물건 어린다 그렇다고 승리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지면을 장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고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는 많은 논객들이 여기에 편승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다루고 있긴 한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설들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검증해야 될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왜 X파일로 만들어요?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예.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될 문제잖아요. 그게 검증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찌라시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들은 비열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무슨 근거가 있다. 그다음에 공익적 관점에서 이건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책임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공적인 목적으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죠. 그게 그다음에 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그렇게 못할 거니까요. 약간의 그렇죠. 의심과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그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의심을 제기했는지를 밝히고 그 예. 해명을 들어보고 해명이 안 됐으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이 됐으면 아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지금은 공개했던 장성철 소장도 모 인터뷰에서는 사흘 정도 여유를 주면 공개할지 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뭐 고민하는데 사흘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예, 예. 저는 이분도 모종의 그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행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한국 정치를 망치는 행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볼 때 정말 근거가 있고 정말 해명해야 할 어떤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얘기를 해야죠. 내가 내 예. 책임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3일만 시결을 달라 생태탕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무슨 야바일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고 있고요. 이거 공론회장에 이런 얘기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평론가로서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썼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비겁한 몰랐다. 거죠. 비겁한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자들이 당연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론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공론화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앞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장성철 소장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개입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근거는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거 없죠. 주관적인 추측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인된 사실인데 이 정보는 기관이 있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정보다. 이래야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월 모일 이건 예입니다. 순전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모월 며칠 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게 근데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사찰 의혹이 그때 사찰의 생기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 다음에야 그 정보가 과연 그냥 공적인 통로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예.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지금만 그냥 주관적 추측만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어차피 공개를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가 돌아다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예.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저는 그것도 공개하는데 반대하거든요. 하지만 또 아마 돌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바닥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론회장에 들어왔을 때 정말 책임을 가지고 공적인 목적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식적인 화두로 올리려면 예. 당연히 근거와 또는 내가 이걸 공개했을 때 파장에 대한 책임 예. 이런 부분을 안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응 쪽으로 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X파일 같은 문제, 괴문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대변인이 카카오톡 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근거가 없는 괴문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대응은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 자체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갈 예. 필요가 없고 뻔하거든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이른바 장모 의혹이라는 것과 예. 두 번째로는 아마도 그걸 공격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의 사표이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실은 그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검사 시절에 에피소드 몇 개 뭐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일일이 상대할 게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검증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때 공적으로 딱 한번 대변인을 통해가지고 공적으로 딱 대응하는 것. 그것 외에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예. 당 대표 최고위원 의원들 이건 바로 뭐냐 민주당에서 이니셔티브를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간다는 건 언더독 전략이에요. 예. 시대 정신이 뒤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여기서 윤 총장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이슈를 던지고 그것을 주로 하는 가운데 이 대응을 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자꾸 많이 대응을 하게 되면 말려서 네거티브에 말릴 수가 있다는 자기 말씀이죠.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공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발언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예. 대응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은 지금 메시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이 아픈가, 그 국민의 국민의 그 고통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진용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대권 전략을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올바른 대응이다. 올바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앞서 이제 저희 패널도 강훈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증 부분은 이미 만약 야권 후보로 갈 걸로 생각되고 거의 뭐 결정적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야권 후보라는 게요. 결정적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야권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검증 작업 자체도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의혹이 나왔을 그쵸. 때라는 거죠. 그 검증이지. 예. 황색지 찌라시 썬데이 서울 왜 이런 걸 검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생태탕이니 페르가모니 뭐 이런 예. 식의 정말 그 검증이라는 것 자체를 희화화 시켰잖아요. 코미디화 시키고 예. 한국 정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럼 정치적 목적을 얻었느냐? 아니잖아요.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되게 김어준식 정치거든요. 뭐 요거 하나 잡아가지고 의혹을 하고 음모론 펴고 이러면은 상대에 타격을 주고 이길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선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 정신이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뭔가 어떤 부분을 가장 아파하는가 그 부분 거기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지고 그런데 아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편이 아니라 그냥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엔 과한 대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이셨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27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입당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건 본인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입당하기 좀 편해진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새누리당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뭔가 혁신을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던 그 중도층의 일부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 지금 붙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옮겨가기도 좀 좋은 상태인 건 같긴 해요.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진영을 갖출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근데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삼지대 후보는 안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제3지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안 나올 경우에는 그 후보들이 만약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3지대 텐트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쪽이 어느 정도 되고 경쟁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랄까 후보 단일화 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쪽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이쪽에서 한 후보와 이쪽의 후보가 또 후보 단일화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정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그건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그런 형식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뭘 할 거냐라잖아요.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말을 할 거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입당해라 말아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사실 이제 권력에 저항하는 듯한 검찰총장의 모습으로는 많이 자리매김이 돼 있죠.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신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민 같은 경우가 예컨대 예. 표창장을 위조하고 스펙을 위조해 가지고 결국은 부정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 공정한 게 아니죠.
그걸 갖다 이제 법적으로 단죄하고 예. 그래서 조민 같은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고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그 경제가 공정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아니라고 살기 좋은 보거든요. 나라인가?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2030 그 젊은 세대들 남녀들의 그 고통은 사라지는가? 그들의 좌절은 사라지는가? 아니거든요. 지켜봤던 내로남불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약간 짜증나는 일은 좀 줄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의대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 사람들 내의 문제이지 전체적으로는 이 학벌에 의한 위계, 그다음에 학벌에 의한 차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이 모든 절망의 구조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의 화두를 좀 더 깊이 심화시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인 거죠.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정말 이제는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빚을 뭐 은행 빚을 져가지고 한 10년간 20년간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어느 정도 조그맣지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희망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는 성공하지 않았냐. 요즘 나오는 대로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의 누구는 성공하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성공은 누구나 언제나 극소수뿐이고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휴대폰 대리점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 강남에서 태어나냐, 목동에서 태어나냐, 아니면 뭐 충청도나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느냐, 누구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 한 번 하는 그 시험으로 하는 그 경쟁에 따라서 인생을 갖다 결정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7일 날 뭐 실사구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사구시의 이런 부분을 보여주겠다라고 윤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다음 주에 또 과연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인가라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안이 모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에 제1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따로 뭐 연락을 좀 하셨습니까? 한번 만나서 대담을 한번 했는데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나 좀 크게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주고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 좀 나를 많이 해줘. 많이 비판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큰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비하인드 뉴스 때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이미 좀 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나가셨고 본인은 그때는 정말 뭐랄까 마지못해서 나간 선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메시지 이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정도는 될지 몰라도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이 막 혁신하고 그다음에 젊은 대표가 나오니까 아마도 그 중진이라든지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불만도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구심점이 될 경우에 이렇게 당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리면서 혁신이 좀 빗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들은 귀에 팍팍 꽂히잖아요. 그래서 더 강렬하고요. 그러니까 홍카콜라라 그러는데 그게 그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비판하거나 하는 보통 농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법들인 거지. 정치인들이라면 좀 뭐랄까 진중한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더 홍카콜라가 시원은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과거지향적이라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대통령은 유튜버가 아니죠. 유튜버에 적절한 재능과 대통령 수행에 적절한 재능은 좀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선 연기를 두고 오늘 의원총회 또 최고위원회까지 있었지만 결정은 이제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연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당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규칙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깨잖아요. 그러려면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당원은 뭐하러 만들어? 어차피 깨고 그때그때 애드호크로 매번 바뀌는 건 규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비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연기하면 안 되죠. 그다음 계속 그런 식으로 반칙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보선 참패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가. 그렇죠. 후보를 안 내고 그때 차라리 시민 후보를 냈으면은 이겼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 문제도 있었고요. 위성정당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파멸적인 선택들을 다 할 때 그때마다 규칙들을 깨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보면은 옛날에 그 혁신을 위해서 당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규칙들을 스스로 다 깨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이재명 지사도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규칙을 깼기 때문에
그러지 버림받았지 않, 신뢰를 못 얻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당헌 88조 2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 이제 연기할 수 있다. 예.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상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그 상당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자기들 급하다는 게 사유입니까? 다른 후보들 급하다는 게 사유입니까? 아니면은 뭐 검증 노출이 된다? 노출이 더 오래된다?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이미 다 예상된 거고 예. 새로운 사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연기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당연히 맞춰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당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락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경선 연기를 안 하는 쪽으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역시 금요일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25분 막 지났는데요. 뉴스룸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앞서 뉴스룸에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말러브 분관 우홍구 대사들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룸에서 이 부인의 갑질에 대해서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일본의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독도 도발에 관련한 소식이 있죠.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엔 빠져있던 독도를 일본 정부가 50년 지나 뒤늦게 끼워넣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 추적 보도 훅에서 밀착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올림픽 지도에서는 도쿄를 빠뜨렸군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해서 빠뜨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